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 파괴 기계의 직접적인 흔적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묻히거나 봉인되어 있던 것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들은 폐허가 아니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들이었다. 그중 하나는 지상 공격을 위해 설계된 소련제 비행기였다. 기수에 장착된 대포로 무장되어 있었고 구조는 근거리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예고 없이 가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높이를 추구하지 않았다. 오직 즉각적인 피해만을 노렸다. 또한 실탄이 장전된 군용 박격포도 발견되었다. 폭발하지 않은 상태였다. 약간의 접촉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었다. 이 무기의 목적은 짧은 사정거리 내에서 직접적인 피해로 인명피해를 입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무기들이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었다. 회수되지도 않았고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단지 마지막으로 사용된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던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발견되는 이 세기의 가장 큰 전쟁 이후의 가장 끔찍한 발견들은 무엇일까? 비밀 복합시설, 중국 핑팡에서 발견된 제731 부대. 1945년 소련군이 만주에 진입했을 때 해올빈 남쪽의 공업지구 교외에 위치한 핑팡에서 성벽으로 둘러싸인 복합시설을 발견했다. 군대는 그것을 공장으로 생각했다. 이 시설은 6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었고 70개가 넘는 건물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에는 조립 라인도 평범한 사무실도 없었다. 대신 환기 시스템이 설치된 밀폐된 방들, 무균구역, 비어있는 실험실, 수술대, 텅 빈 우리들이 있었다. 노동자는 없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것은 불에 그을린 벽, 파괴된 파일 캐비닛, 대규모 의료시설의 흔적뿐이었다. 주변에서는 인간 유해가 묻힌 구덩이가 발견되었다. 일부 유해는 온전했고 일부는 반으로 잘려있거나 봉합되지 않은 수술 흔적이 남아있었다. 기록은 전소되어 있었다. 이름도 명단도 인쇄된 명령서도 없었다. 다만 몇 장의 흩어진 문서가 남아있었는데 그중 하나에 제731 부대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 후 일본군 포로에 대한 신문을 통해 그 장소가 일본 제국 육군의 비밀 생물화학 실험 프로그램의 본거지였음이 드러났다. 증언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세균 무기가 실험되었고 마취 없이 사람에게 수술이 시행되기도 했다. 수년간 비밀 실험실로 운영되었던 시설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해당 지역은 봉쇄되었고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소련 기술자들은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유해를 분석하며 시설을 촬영했다. 이후 보고서는 모스크바로 전달되었다. 1949년에 열린 하바롭스크 재판에서 제731 부대의 전 구성원 몇 명이 핑팡에서 근무했다고 자백했다. 그들은 그 장소의 기능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바이러스 실험, 패스트 콜레라, 티푸스가 담긴 폭탄 개발, 동상 실험, 생체 해부, 세균의 항공 살포 등이었다. 이 자백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제731 부대라는 이름이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된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소련은 그 장소를 계속 감시했다. 철거되지는 않았으며 다만 출입구가 봉인되고 주요 구역은 폐쇄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복합시설은 점차 방치되었다. 일부 건물은 파손되었고 일부는 산업 용도로 전환되었다. 대부분은 유지보수가 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그 존재는 군 관계자, 지역 당국자, 소수의 연구자만 알고 있었다.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고 표지판도 없었다. 1980년대에 소련의 기밀 문서가 일부 해제되면서 핑팡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다. 일부 중국 언론인이 현장을 방문해 몇몇 건물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들은 구조물 내부에 들어가 벽돌 벽에 쇠창살이 달린 창문, 철문으로 봉인된 출입문, 먼지로 덮인 방, 녹슨 의료기구 조각들을 촬영했다. 90년대에는 일본과 중국의 연구자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해 생물 실험에 물증을 찾고자 했다. 복합시설의 마당에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고 일본어가 적힌 깨진 병, 의료용 주사기, 태운 뼈 조각, 도자기, 폭탄의 금속 부품 등이 발견되었다. 이 샘플들은 법의학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여러 물품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흔적이 검출되었다. 1995년에는 더 깊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지하 냉장고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밀봉된 금속 상자가 있었다. 일부는 포르말린에 담긴 장기를 포함하고 있었고 일부는 비어 있었다. 또한 수술실 쟁반, 부패된 작업복, 건물의 일부 평면도도 있었다. 모든 것은 분류되고 봉인되어 베이징의 연구소로 보내졌다. 중국 정부는 이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곳이 금지된 무기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역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에 일부를 박물관으로 전환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주요 외관이 복원되고 주변이 정비되었으며 관람용 통로가 설치되었다. 문서 자료를 전시하는 전시관이 개설되었고 2001년에 핑팡 제731 부대 박물관이 공식 개관되었다. 이 시설은 국가관리 해놓이게 되었으며 안내인이 동반하는 조건에 일반에 공개되었다. 건물 구조는 바뀌지 않았고 발견 당시의 상태 그대로 보존되었다. 전시된 유물에는 주사기, 메스, 세균 무기 모형, 의학 매뉴얼, 인체 장기가 담긴 병, 뼈 조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45년에 소련 병사들이 촬영한 사진, 복합시설의 도면, 관련 부대의 지도, 생존자들의 녹취 증언도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에는 소련군이 회수한 문서 일부도 보관되어 있다. 실험실 보고서, 숫자로 표시된 피실험자 목록, 항공세균 살포 다이어그램 등이 있다. 일부 문서에는 병균에 감염된 곤충을 운반하기 위한 유리 칸막이가 달린 폭탄의 기술 도면도 포함되어 있다. 2012년에는 새로운 발굴 작업에서 100개 이상의 인간 유해가 묻힌 도랑이 발견되었다. 중국 전문가들에 의해 유해는 발굴 및 분석되었고 대부분은 성인 남성이었으나 아동의 뼈도 확인되었다. 외과적 절개 흔적, 치료되지 않은 골절, 동상의 징후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이들은 군인도 의료진도 아닌 실험 대상자였다. 2015년에는 국제연구팀이 박물관 구조물의 진위를 확인했고 건축 자재가 일본군이 1936년부터 1945년 사이에 사용하던 것과 일치함을 검증했다. 또한 복합시설 일부 지역의 토양에서 탄저균과 콜레라균의 흔적도 확인되었다. 현재 이 장소는 기억의 중심지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정된 구역 외에서의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의료 구역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관람은 허가받은 직원의 동행 하에 이루어진다. 관람객에게는 제731 부대가 중국 내 다른 지역에 남긴 흔적의 위치와 경로가 담긴 소책자가 제공된다. 이 박물관은 학생단체, 해외사절단, 인권위원회의 방문을 받고 있으며 전쟁사와 생명윤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전시된 모든 정보는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증거나 일본 항복 이후 입수된 공식 문서에 기반한다. 외곽 지역에는 식별된 주요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가 세워졌다. 명단은 완전하지 않으며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자들 대부분은 3,000명이 넘는 이들이 복합시설 내부에서 사망했고 수만 명이 야외 실험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지역은 중국 정부가 보호하는 유적지로도 등록되었다. 해당 부지에서는 새로운 건축이 금지되며 인근의 상업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 매년 8월 13일에는 추모식이 열리고 입구에 헌화가 이루어진다. 희생자의 유가족, 생존자, 외교 대표단이 참석한다. 최근에는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이 핑팡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의 디지털화를 제안했다. 목표는 인권연구소와 대학에서 접근 가능한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10,000페이지가 넘는 기록, 의무기록, 사진, 도면이 스캔되었다. 핑팡 기지는 지금까지 발견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생물무기 실험시설 중 유일하게 완전한 구조와 실물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장소다. 복원된 것이 아니다. 모형도 아니다. 실제 장소다. 일본군이 철수한 후 그대로 발견되었으며 원래의 구조가 변형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다른 유사한 실험실들이 파괴되거나 영원히 봉인된 것과는 달리 이곳은 현장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 가치란 단지 데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대 국가가 전 세계적 전쟁 속에서 생물전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제로 운영했는지를 보여준다. 오늘날 핑팡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말할 필요가 없다. 그곳에서 행해진 모든 일은 벽,
매장지,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문서에 남아있다. 우루과이 해저에서 인양된 나치 독수리. 우루과이 몬테비더 해안에서 383kg에 달하는 청동 조각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날개를 펼친 독수리 형상으로 발톱으로 하켄크로이츠를 움켜쥐고 있었다. 이 조각은 1939년부터 수면 아래에 있었다. 독일 전함 아드미랄 그라프 슈페의 선미에 부착되어 있던 장식물의 일부였다. 이 전함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침몰된 최초의 군함 중 하나였다. 여러 척의 영국 상선을 파괴한 후 남대서양에서 연합군 함대에 의해 포위되었다. 교전은 라플라타강 근처에서 벌어졌다. 그라프 슈페는 몬테비더 항구로 피신했으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함장은 이를 적선에 넘기지 않기 위해 승조원 전원을 철수시키고 자침을 명령했다. 그 이후로 함선의 잔해는 해안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수중에 남아있었다. 독수리 조각은 침몰 수십 년 뒤 민간 인양팀에 의해 구조되었다. 특수 크레인과 전문 잠수부가 동원된 긴 작전이었다. 조각은 진흙과 해양 침전물에 덮여 박혀 있었지만 수면 위로 끌어올렸을 때 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단지 세월과 해수에 의한 마모만이 눈에 띄었다. 우루과이 정부는 이 조각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허용했다. 몬테비더의 보호구역에 전시되었고 경비도 배치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러 모였다. 그러나 이 형상은 극명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그것을 해군사의 일환으로 보려 했고 다른 일부는 그 상징성 때문에 철거를 요구했다. 논란은 독일 정부의 공식 항의로 더욱 확산되었다. 독일 정부는 이 조각이 홍보 목적에 사용되거나 맥락 없이 전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독일에서는 나치 상징물이 박물관이나 교육 공간을 제외하고는 전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독수리 형상이 아무 설명 없이 사용되거나 이미지로 소비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독일 측의 요청은 분명했다. 그것이 역사적 과정의 일부로 보존되어야 하며 전리품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외교적 압박 속에서 우루과이는 조각을 경매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공공의 소유로 남지 않았고 일정한 사용 조건을 전제로 민간 구매자에게 제공되었다. 수익은 인양 작업을 수행한 기업에 돌아갔다. 판매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구매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조각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다시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라프 슈페의 독수리는 나치 정권과 직접적 연관을 지닌 상징적 유물로서 침몰선에서 완전히 인양된 드문 사례 중 하나였다. 대부분 그러한 유물은 배의 잔해 속에 남겨진 채로 남는다. 그러나 이번 경우 기술적으로 완전한 인양이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법적인 반대도 없었다. 오늘날 그 침몰 지점은 해군 지도에 여전히 표시되어 있다. 전함의 나머지 부분은 인양되지 않았고 이전의 일부 부속만 구조된 바 있다. 그라프 슈페는 침몰 당시 모습 그대로 바닷속에 남아있으며 그를 장식하던 독수리는 수십 년간 수중에 있다가 외교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대중의 눈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야마시타 장군이 숨긴 보물 필리핀. 수년간 많은 이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일본군이 필리핀에 묻어두었다는 전설적인 보물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금고에 보석,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약탈한 물건들이었다고 전해진다. 이 모든 것이 터널 동굴 숨겨진 통로에 감춰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필리핀 주둔 일본군을 지휘하던 토모유키 야마시타 장군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일본군이 퇴각하면서 포로들과 강제 노동자들을 동원해 지하 은신처를 파고 그 안에 보물들을 저장했다. 작업이 끝나자 그들은 다이너마이트로 출입구를 폭파했고 굴을 판 이들은 빠져나오지 못한 채 내부에 갇혔다고 한다. 오랫동안 이러한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을 찾기 위해 나섰다. 어떤 이들은 손으로 그린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일본군으로부터 전해진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1970년대 로헬리오 록사스라는 필리핀인이 그런 동굴 중 하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불상과 여러 개의 금고의 상자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에 따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것을 군인들이 몰래 가져갔다고 한다. 록사스는 이 사건을 법정에 가져갔고 수년 동안 자신이 최초 발견자임을 입증하려 했다.
그는 모든 절차가 끝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야마시타 보물 전설 가운데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례였다. 그를 아는 몇몇 증인들은 그가 실제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말했지만 일부는 그가 유명해지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 보물이 냉전 시기 비밀 작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이론도 제기되었다. 일부 금괴는 특수 요원들이 회수하여 개인 계좌로 옮겼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공식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보물을 찾기 위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로는 낡은 상자의 조각, 오래된 도구, 버려진 터널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보물이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필리핀의 재산을 숨기기 위한 공식 계획을 담은 문서도 없다. 역사학자들은 일부 일본 병사들이 약탈을 저질렀을 수는 있지만 국가 차원의 조직적 약탈은 아니었을 것이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다. 야마시타 보물 전설을 믿는 이들은 아직도 수많은 동굴이 탐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말한다. 특히 산악지대나 외딴 지역이 그렇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정이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주장도 한다. 시간이 흐르며 이 신화는 지역 민속의 일부가 되었다. 대서양에 가라앉은 영국 배에 수백 톤의 은을 실은 채 침몰. 1941년 2월 SS 게어소파라는 이름의 영국 화물선이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았다. 이 배는 귀금속을 실은 채 아일랜드 해안에서 멀지 않은 수심 4,000m 이상의 해저로 침몰했다. 선내에는 약 220톤에 달하는 은화가 적재되어 있었다. 침몰 위치는 수십 년간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게어소파는 인도를 출발해 영국으로 향하던 중 연료 부족으로 인해 항로를 아일랜드 쪽으로 변경해야 했다. 당시 그는 호위함 없이 홀로 항해 중이었고 원래 소속되어 있던 호송선단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다. 이로 인해 독일 잠수함에게 손쉬운 표적이 되었고 공격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어뢰가 선체를 강타한 뒤 배는 몇 분 만에 침몰했다. 85명의 승무원 중 단 한 명만이 생존했다. 그는 며칠 뒤 구명보트 위에서 화상과 탈수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머지 인원은 모두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선적된 은은 영국 재무부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이는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정에 따라 준비된 지급 물자였다. 수년 동안 이 배의 위치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은을 싣고 있었다는 것은 기록에 남아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다. 해당 해역은 해저가 매우 깊어 탐색 작업이 어려웠고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유용한 참고 정보도 많이 사라졌다. 2011년 미국 기업 오디세이 마린 익스플로레이션은 SS 게어소파를 찾기 위한 탐사를 시작했다. 첨단 기술과 해저 지도를 활용해 탐색 구역을 추적했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결국 선박잔해를 발견했다. 배는 두 동강 나 있었지만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했다. 촬영된 영상에는 선체 일부, 화물의 잔재, 승무원의 개인 소지품이 보였다. 이 발견은 기술적으로 큰 성공으로 간주되었으며 탐사팀은 100톤 이상의 은괴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역사상 해저에서 회수된 귀금속 중 최대 규모의 작업 중 하나였다. 모든 절차는 영국 정부의 감독해 기록되고 진행되었고 화물은 특수 선박에 실려 영국으로 운반되었다. 기업과 영국 정부 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오디세이는 회수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았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되었다. 은고에는 녹여 보관되었으며 일부는 과거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었다. SS 게어소파 사건은 침몰물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단체들은 그 화물이 추모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회수 기술이 존재하는 한 일을 회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경우 선박이 영국 소유이고 화물의 가치가 매우 높았기에 회수가 허가되었다. 인간 유해를 회수할지 아니면 금속 화물만을 회수할지를 두고도 논의가 있었다. 사고 해역은 수심이 깊고 환경이 위험했기 때문에 배의 외부에서 보이는 구역만 접근되었고 민감한 부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가 기울여졌다.
SS 계어 소파의 구조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귀중한 화물을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저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구역을 탐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현재 선박잔해는 여전히 해저에 남아있으며 정확한 좌표로 표시되어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이 장소는 전쟁 묘지로 간주되며 허가 없이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회수된 화물은 프로토콜에 따라 공개된 부분에 한정되었다. SS 계어 소파는 기록 속에 묻힌 이야기에 불과했으나 실제 회수 사례로 역사 속에서 되살아났다. 이 발견은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잔재가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며 전쟁이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를 상기시켜준다. 인간 유해를 회수할지 아니면 금속 화물만을 회수할지를 두고도 논의가 있었다. 사고 해역은 수심이 깊고 환경이 위험했기 때문에 배의 외부에서 보이는 구역만 접근되었고 민감한 부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가 기울여졌다. SS 계어 소파의 구조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귀중한 화물을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저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구역을 탐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현재 선박잔해는 여전히 해저에 남아있으며 정확한 좌표로 표시되어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이 장소는 전쟁 묘지로 간주되며 허가 없이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회수된 화물은 프로토콜에 따라 공개된 부분에 한정되었다. SS 계어 소파는 기록 속에 묻힌 이야기에 불과했으나 실제 회수 사례로 역사 속에서 되살아났다. 이 발견은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잔재가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며 전쟁이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를 상기시켜준다. 비밀의 방 베벨스부르크 성에 남은 SS 상징. 독일 중부 뷔렌 마을 근처에는 베벨스부르크라는 석조성이 있다. 이 성은 삼각형 형태로 언덕 위에 지어져 있다. 나치 정권 시절 하인리히 히물러는 이곳을 SS의 상징적인 본거지로 선택했다. 그는 이 성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로 개조하도록 지시했다. 교육, 의식, 연구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성 하부에는 어두운 석재로 지어진 원형 방이 새로 건설되었다. 높은 도명 천장과 중앙의 석판, 그리고 측면에는 12개의 벽감이 있었다. 일부는 이 공간이 SS 내 최고위 임무를 위한 좌석이었을 것이라 본다. 바닥에는 12개의 광선이 뻗어나가는 검은 태양 형상의 거대한 상징이 새겨져 있다. 이 디자인은 다른 나치 공식 장소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오직 이곳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여겨진다. 공사는 SS가 직접 감독했으며 인근 강제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중노동에 동원되었다. 많은 인원이 건설 도중 사망했다. 프로젝트에는 지하 통로, 비밀 통로, 추가적인 방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시간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못했다. 전쟁이 끝난 후 연합군이 이 장소를 점령했다. 이들은 기록과 구조물, 방 내부의 남은 것들을 조사했다. 수년간 성은 폐쇄 상태로 유지되었고 이후 박물관으로 일반에 공개되었다. 지하실도 복원되었고 그 바닥의 상징은 여러 해석을 낳았다. 일부는 그것이 마법적 또는 신비주의적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권력과 질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보았다. 그 상징의 정확한 기능을 설명하는 문서는 없다. 다만 히물러가 이곳을 자주 방문했으며 특별한 장소로 여겼다는 사실만이 남아있다. 이 방에 들어서는 방문객들은 정적, 차가운 돌, 대칭적인 구조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체험하게 된다. 창문이나 장식은 없으며 공간 전체는 무게감과 통제를 인식시키도록 설계되었다. 천장 위 작은 틈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데 특정 시간에는 그 빗줄기가 방 중앙을 비춘다. 베벨스부르크 성은 나치가 상징성을 중심으로 설계한 몇 안 되는 공간 중 하나였다. 군사기지나 행정사무소가 아닌 하나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조성된 장소였다. 지하실의 도형과 구조는 오늘날에도 이곳을 찾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현재 이 성은 당시 시도의 흔적을 되새기는 역사적 장소로 보존되어 있다. 극단주의 단체의 추모나 모임은 금지되어 있으며 오해를 막기 위한 엄격한 규칙과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때 은밀한 숭배의 공간이었던 이곳은 이제 그 의미를 숨기지 않고 기록으로 남긴 채 누구나 볼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북아일랜드에서 70년간 묻혀있던 활성 박격포. 북아일랜드 동부 다운 카운티의 한 들판에서 한 지역 남성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나섰다. 그의 이름은 존 로스 매그네이트였다. 그는 고고학 탐사 경험이 있었고 위험한 유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완전한 상태 유물을 찾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땅을 스캔하던 중 탐지기는 강한 신호를 보냈고 그는 곧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얕은 곳에 녹슨 금속 구조물이 묻혀 있었다. 그것은 박격포였다. 손상 흔적은 있었지만 형태는 온전했다. 그는 더 자세히 관찰한 끝에 박격포 안에 여전히 폭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TNT였다. 수십 년 동안 폭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로스 매그네이트는 기기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당국에 신고했다. 움직일 경우 폭발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곧 현장에 도착해 구역을 봉쇄했다. 조사 결과 이 박격포는 70년 넘게 폭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1kg 분량의 폭발물을 담고 있었다. 시간의 경과로 약해졌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위험했다. 폭발물 제거팀의 기술자들은 카메라, 탐지기, 압력 센서를 이용해 박격포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내부 안정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국 현장에서 바로 파괴하기로 결정되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통제된 폭발이 이루어졌고 그 폭음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민들은 밖으로 나왔다. 일부는 군사훈련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오래된 무언가가 우연히 폭발한 줄 알았다. 경찰은 이것이 수십 년간 잊혀져 있던 제2차 세계대전의 폭탄임을 설명했다. 이는 지역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은 40년대 연합군의 훈련장이었던 적이 있다. 북아일랜드의 들판은 D-Day를 대비한 폭약훈련, 전술기동, 시뮬레이션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많은 훈련은 정확한 기록 없이 이루어졌고 폭발하지 않은 일부 탄약은 그냥 묻히거나 방치되었다. 이번 박격포도 당시 터지지 않은 채 남아있던 것 중 하나였다. 오랜 세월 흙에 덮여 존재를 감춘 것이다. 만약 중장비가 그것을 건드렸다면 폭발했을 수도 있었다. 이 발견은 전쟁 유물이 여전히 영국 시골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로스 매그네이트는 그의 대처로 인정을 받았다. 그는 기기를 옮기려 하지 않았고 해체도 시도하지 않았다. 올바른 행동을 했고 군사 지식 덕분에 절차를 정확히 따를 수 있었다. 이전에도 오래된 유물을 찾은 적은 있었지만 이번이 가장 위험한 사례였다. 당국은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사건 이후 인근 지역 여러 곳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최신 탐지 장비를 동원해 유사한 신호를 찾았고 더 이상의 활성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금속 조각, 오래된 도구, 위험이 없는 잔해물들이 수거되었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농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운의 이 박격포 사건은 전쟁의 흔적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였다. 그것은 박물관에도 전장에도 없었다. 단지 사람이 사는 집 근처의 평범한 땅속에 있었다.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묻혀 있었고 폭발 직전까지 갔다. 기술 억만장자가 발견한 전함 무사시, 해저에서 드러난 역사.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은 야마토와 무사시라는 거대한 전함 두 척을 건조했다. 이들은 당대 가장 거대한 군함이었다. 거대한 함포, 매우 두꺼운 장갑, 수천 명의 승조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무사시는 1942년에 완성되어 여러 작전에 참여한 뒤 침몰했다. 1944년 10월 24일 레이테만 해전에서 무사시는 미군 항공기의 공격을 받았다. 수십 발의 폭탄과 어뢰가 함체를 강타했다. 전함은 수시간 동안 피해를 버텼으나 결국 기울어지며 침몰했다. 1000명이 넘는 승조원이 목숨을 잃었고 생존자들은 다른 일본 함정에 의해 구조되었다. 무사시의 정확한 침몰 위치는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미국 기업가 폴 앨런은 자신이 이끄는 탐사팀이 무사시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최신 해저 탐사 장비를 탑재한 선박을 이용했다. 필리핀 인근 시부얀 해에서 며칠 동안 탐색을 벌인 끝에 금속 구조물을 탐지했고
카메라를 탑재한 로봇을 투입해 그것이 무사시임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함체 일부 파손된 함포, 지휘탑의 부품들이 포착되었다. 수심 1000m 이상의 깊이에 있었다. 전함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지만 여러 부품은 잘 보존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과 눈에 띄는 표식 덕분에 무사시임을 식별할 수 있었다. 폴 앨런은 이 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하며 이 전함을 발견한 것은 영광이며 그곳에서 숨진 이들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어떤 물품도 인양하지 않았고 이 지역은 전쟁 묘지로 간주되어 그대로 보존되었다. 무사시의 발견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첫째, 해양 전사의 수수께끼 하나가 풀렸다. 둘째, 과거 정부만이 할 수 있었던 작업이 민간 기술로 이루어졌다. 셋째, 태평양 전쟁의 주요 장면을 기억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무사시는 일본 제국이 큰 노력을 들여 건조한 전함이었다. 대함전에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지만 전쟁의 양상이 항공모함 중심으로 바뀌면서 전략적 가치가 줄어들었다. 레이테 해전 당시 무사시는 전략적 효용보다 상징적 의미로 전장에 투입되었다. 미군 항공기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잘 조직된 작전이었다. 무사시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후에야 침몰했다. 침몰 지점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수십 년 동안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지역은 수심이 깊고 지형적 기준점이 적었다. 이 발견은 지역 내 다른 전투들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기도 했다. 일본 호위 함대의 항로와 그 당시의 군사적 판단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해저 영상은 폭탄 충격 이후의 구조물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오늘날 무사시의 잔해는 여전히 바닷속에 잠들어 있으며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상업적 탐사나 관광은 금지되어 있다. 이곳은 전쟁과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침묵이 남은 장소로 남아있다. 전쟁이 끝난 뒤 버마 땅에 묻힌 스핏파이어 전투기들. 스핏파이어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군이 널리 사용한 전투기로 날렵한 형상과 속도, 기동성 덕분에 영국 항공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전투기들이 영국이 아닌 먼 곳, 버마 현재의 미얀마에 묻혔다는 이야기다. 전쟁이 종전된 후 영국 당국은 일부 스핏파이어를 본국으로 가져가거나 새로 들어설 현지 정부에 넘기기보다는 해체 후 땅속에 묻는 쪽을 택했다. 이는 전후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이들 비행기가 원치 않는 세력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핏파이어의 부품들은 큰 나무 상자에 나눠 담긴 채 묻혔다. 이 상자들은 과거 군용 활주로 인근의 특정 구역에 표시를 남기고 매장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간 참전 군인들과 항공 역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2012년 영국의 농부이자 항공 애호가였던 데이비드 컨덜은 이 비행기들을 찾아내기 위한 탐사를 주도했다. 그는 민간 후원자들과 미얀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 양곤 공항 인근 지역에서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당시 일부에서는 지하에 20대에 달하는 스핏파이어가 묻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탐사는 지형 분석과 탐지 장비가 동원되었지만 결과는 불확실했다. 여러 지점에서 굴착이 이루어졌으나 명확한 비행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형 변화의 흔적은 있었지만 역사적 도면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확인된 것이 없었기에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스핏파이어가 여전히 어딘가 더 깊은 곳에 묻혀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일부는 오래된 문서의 오류를, 다른 이들은 비행기가 은밀히 옮겨졌다고 의심한다. 조사 과정 중에는 실제 매장 작업에 참여했다는 병사들의 증언이 등장했고 영국 육군의 무기 수송 및 은폐 지시에 대한 문서도 발견되었다. 이는 스핏파이어 매장설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더해 주었다. 지금까지 이 비행기들이 땅속에 있다는 물리적 증거는 없으며 동시에 그렇지 않다는 반증도 없다. 이 이야기는 항공 역사 애호가들과 전쟁 유물 수집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만약 발견된다면 스핏파이어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밀폐된 상자에 담겨 기후로부터 보호받았기 때문이다. 일부는 복원 과정을 거친다면 다시 하늘을 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현재도 이 탐사는 역사적 탐험과 개인적 모험이 결합된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전투 중 파괴되어 묻힌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매장된 비행기에 대한 사례는 극히 드물며 이 이야기는 그중 하나다. 굴뚝에 갇혀있던 전쟁의 비밀, 영국에서 발견된 암호문과 전령 비둘기. 2012년 영국 서리주의 블레칭리 마을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오래된 집 굴뚝을 수리하던 중 기묘한 발견을 했다. 굴뚝 내부의 그을음과 잔해 속에서 비둘기 한 마리의 뼈가 나왔고 그 다리에는 붉은색의 작은 원통이 실로 묶여 있었다. 원통 안에는 이상한 기호가 적힌 종이가 말려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개봉 암호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었다. 전쟁 중 영국은 민감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고대의 수단인 전령 비둘기를 다시 활용했다. 내셔널 피전 서비스는 25만 마리 이상의 비둘기를 훈련시켰으며 이들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날아와 적의 움직임, 공격 지점, 병력 배치 같은 정보를 전달했다. 서리에서 발견된 비둘기도 아마 프랑스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며 목적지는 영국 육군의 암호 해독 본부였던 블레칠리 파크였다. 이곳은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던 암호학자들이 근무하던 장소였다. 그러나 이 비둘기는 도중에 길을 잃고 굴뚝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되며 결국 사망했다. 그 메시지는 거의 70년간 벽돌 뒤에 숨겨져 있었다. 종이는 일부 손상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 메시지는 짧은 조합의 숫자와 글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BBC와 영국 정보기관 GQHQ의 암호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분석했다. 그들은 이 메시지가 1914년 D-Day 직후 점령지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암호명 STW 스토티이라는 요원에 의해 발송된 것임을 확인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암호문이 오늘날까지도 해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GCHQ조차 해석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이 메시지가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암호표 (one-time pad) 방식으로 암호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방식은 수신자가 가진 정확한 암호키 없이는 해독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발견은 마치 전쟁이라는 시간의 캡슐을 열어보는 듯한 사건이었다. 도착하지 못한 진짜 메시지, 비밀 임무의 한 조각이 시간 속에 얼어붙어 있었던 것이다. 비둘기들은 단지 유용한 수단이 아니었다. 이들은 용감했다. 많은 비둘기들이 임무 수행 중 목숨을 잃었고 일부는 적의 사격을 뚫고 메시지를 전달해 공로 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 비둘기의 유해와 그가 전달하려던 메시지는 현재 블레칠리 파크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전시품은 전쟁의 도전에 맞서 인간이 사용한 창의성과 지략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있다.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도 미스터리다. 그것이 적군 병력에 대한 경고였는지 좌표였는지 중요한 명령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암호문이 해독되지 않는 한 의문은 계속될 것이다. 한 마리의 작은 비둘기가 중요한 정보를 품고 날아갔고 굴뚝에 갇힌 채 역사상 가장 독특한 미해결 전쟁 비밀 중 하나를 남긴 것이다. 하겐의 학교에서 수십 년 만에 발견된 나치 은닉물. 2021년 4월 독일 하겐시의 한 오래된 학교에서 다락방을 보수하던 중 공사 인부들은 예상치 못한 물건을 발견했다. 지붕 일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벽 안에 숨겨진 은밀한 공간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여러 물품이 들어있었다. 그것들은 느슨하게 흩어져 있지도 않았고 시간에 의해 손상된 흔적도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이 마치 의도적으로 보존되도록 배치된 듯 정돈되어 있었다. 그 은닉물 속에는 하켄크로이츠가 그려진 깃발, 완장의 띠, 히틀러의 초상화, 히틀러 유겐트, 나치 청소년 조직의 문서, 그리고 나치 정권의 선전서적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물품은 색상이 선명하게 유지되어 있었으며 마치 최근에 숨겨진 듯한 상태였다. 가장 놀라운 점은 물품의 상태뿐 아니라 그것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는 급하게 감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보관된 흔적을 보여줬다. 정권의 패배가 불가피해지자 누군가가 이 자료들을 보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은닉물이 발견된 학교는 전쟁 당시
히틀러 유겐트의 지역 본부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이곳은 나치에 의해 사상 교육을 받던 젊은이들의 집결지였다. 지역 당국은 당시 학교의 직원이거나 나치 고위 인사가 정권의 붕괴를 앞두고 이러한 물품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발견된 물품들은 하겐 시립박물관에 이관되어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 및 보존 작업이 이루어졌다. 물품 자체는 독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보관 상태와 발견 장소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공공 건물 안에서 손상되지 않은 채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나치 관련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독일 역사학자들은 이번 사건이 나치 정권의 청소년 세뇌 방식에 대해 직접적인 통찰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 물품들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실제로 젊은 세대에게 나치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실질적 도구들이었다. 교복, 교재 매뉴얼 등은 당시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겐에서 발견된 이 은닉물은 이후 독일 내 여러 박물관을 순회하는 특별 전시의 일환으로 포함되었다. 이 전시는 나치당이 사회 모든 계층에 어떻게 침투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원래 교육의 장이어야 했던 학교가 어떻게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전용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사례였다. 이번 발견은 나치 선전물 보관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러일으켰다. 독일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의 개인 소장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지만 교육 목적의 박물관 전시는 허용되고 있다. 이 물품들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전시물이 아닌 역사적 설명을 위한 자료로 다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흔적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고대 지도가 필요하지도 비밀 터널이 필요하지도 않다. 때로는 낡은 벽을 두드리는 망치질 하나가 우리가 잊었다고 여겼던 역사의 파편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에이르 신호, 조종사들이 하늘에서 본 돌로 쓴 메시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 대부분이 폭격과 전투로 파괴되는 가운데 아일랜드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아일랜드는 중립을 선언했고 연합국도 추축국도 아닌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오해와 외부의 압박을 불러왔고 하늘에서조차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생겼다. 이를 위해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 해안선을 따라 80개 이상의 거대한 신호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단지 AIA, 게이러로 아일랜드라는 뜻라는 단어를 하얀 돌과 석회를 사용해 땅에 새긴 형태였다. 글자 하나하나의 길이는 10에서 12m에 달했으며 하늘을 나는 조종사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것은 경고도 군사 기호도 아닌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메시지였다. 여기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이 표시는 아일랜드의 중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연합군 조종사들에게 유용한 항법 지점이 되기도 했다. 조종사들은 이를 통해 해안선을 식별하고 방향을 조정하거나 실수로 적국 영공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아일랜드가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했지만 비밀리에 연합군을 돕고 있었다고 본다. 예컨대 기상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찰 비행을 묵인하고 영국 정보 요원들의 통과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AIR 신호는 바로 그 모호하고 복잡한 균형의 상징이었다.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특정 방향으로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던 셈이다. 세월이 흐르며 이 돌문자들 중 많은 수는 자연에 의해 지워졌다. 잡초가 덮었고 비바람이 석회를 깎아냈으며 일부는 완전히 철거되기도 했다. 그러나 몇몇은 살아남았다. 21세기에 들어 일부 사람들은 항공사진과 위성 이미지, 절벽 산책을 통해 이 신호들을 다시 찾아냈다. 완전한 형태로 혹은 일부만 남은 채 여전히 읽을 수 있는 들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잘 알려진 표시는 윙로 주에 있다. 초록빛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놓인 이 표식은 공중에서도 인근 트레일에서도 볼 수 있다. 햇빛이 각도에 따라 비치면 흰색 글자가 반짝이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설명판도 없다. 그저 거기 조용히 남아있는 듯하며 마치 그 메시지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듯이 서 있다. 이 AIR 신호들은 무기도 은닉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총이 아닌 돌로 자신을 지킨 한 작은 나라의 선택이 담겨 있다.
혼돈 속에서 아일랜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여기부터는 아일랜드다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하늘로 보냈다. 지금도 이 글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과거의 조용한 증거로 남아있다. 그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식, 여기서만은 안 된다고 전투기가 지나칠 수 없도록 크게 외친 방식이었다. 대서양의 유보트 무덤, 심해 속 침묵의 전쟁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대서양은 조용한 전쟁터였다. 독일의 잠수함, 이른바 유보트, 유보어트들은 수면 아래를 순찰하며 북미와 유럽을 잇는 보급선을 끊기 위해 활동했다. 이 끊임없는 해상 전투는 대서양 전투로 불리며 전쟁 기간 내내 이어졌고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유보트들은 아무런 경고 없이 나타나 상선을 격침시키고 방역이 오기 전 사라졌다. 그러나 1943년 이후 탐지 기술의 발전은 전세를 뒤바꿨다. 레이더, 소나, 심해 폭로의 도입으로 인해 수백 척의 유보트가 연합군에 의해 격침되었다. 이들은 아일랜드 연안에서 카리브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역에 침몰했다. 그 결과 바닷속은 거대한 철제 묘지로 변했다. 수십 년 동안 이 침몰한 잠수함들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기밀로 유지되거나 아예 잊혀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밀한 해저 지도, 잠수 로봇, 그리고 새로운 사료 연구를 통해 여러 유보트의 잔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2014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앞바다에서 발견된 U-5576 U-507 자스이다. 이 잠수함은 1942년 7월 연합군 수송선단을 공격하다 격침되었다. 수심 200m 이상에 가라앉아 있었지만 선체는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마치 침몰한 직후 그대로 멈춰진 듯한 모습이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사례는 미시시피 강 삼각주 근처에서 발견된 U-166, U-166이다. 이 유보트는 상선을 공격한 직후 미 해군 함정의 방역으로 격침되었고 발견 당시 두 척의 배는 마치 마지막 전투에서 함께 멈춰선 듯 나란히 놓여 있었다. 많은 유보트에는 당시 승조원들의 유해가 여전히 실려 있어 이들은 전쟁 묘지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부는 대부분의 유보트를 그대로 보존하며 외부 관찰만 허용하고 내부 탐사나 부품 수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부 잠수함 안에는 당시 사용되던 개인 소지품, 장비, 지도, 심지어 통조림 식량까지 보존되어 있다. 깊은 수압과 저온 덕분에 이 물품들은 봉인된 시간의 캡슐처럼 남아있다. 덕분에 당시 잠수함 내부 생활이 어땠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폐쇄되고 습하며 어두운 공간에서 선원들은 수주 동안 명령만 기다리며 침묵 속에서 살아갔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해전사 연구가 더 풍부해졌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유보트의 승조원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철과 물의 세계 속에 갇힌 인간들이었다. 침몰된 각 유보트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일부는 격렬한 공격 끝에 사라졌고 일부는 기지로 복귀하던 중 조용히 추적당해 침몰했으며 어떤 유보트는 그저 흔적 없이 사라지기도 했다. 이제 새로운 기술 덕분에 그 숨겨진 이야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대서양은 여전히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그 표면 아래 어둠 속에는 소리 없는 전쟁의 흔적들이 잠들어 있다. 유보트는 한때 바다의 공포였지만 지금은 침묵의 잔해로서 아무 말 없이 그 시대의 진실을 전하고 있다. 맹겔레의 지하실, 아우슈비츠에서 실험 후 남겨진 것들. 1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한 열차는 수분 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내리게 했다. 하차하자마자 포로들은 한 명의 의사 앞을 지나갔다. 그는 단 몇 초 만에 강제 노동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곧바로 분리될 사람을 결정했다. 생존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지닌 이들이 선별되었다. 쌍둥이, 기형, 외소증, 이런 이들이 요제프 맹겔레의 관심 대상이었다. 맹겔레는 직접 다가가 간단한 질문을 던졌고 신체 정보를 요구하며 아이들을 살펴보았다. 형제가 있는지 물었고 연구에 적합하다 판단되면 별도 구역으로 보냈다. 쌍둥이들은 신체 치수를 측정당하고 체중을 재며 혈액을 채취당했다. 서로 비교되었고 서로 다른 주사를 맞기도 했다. 어떤 주사는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고 어떤 것은 목적이 설명되지 않았다. 때로는 눈 색깔을 바꾸기 위한 액체가 주입되었다.
한 아이가 죽으면 나머지 하나도 처형되어 해부된 뒤 차이점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아이들 중 다수는 마취 없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은 문서화되어 파일에 보관되었다. 실험이 끝나면 아이들의 신체는 다른 구역으로 옮겨져 추가 분석을 받았다. 치료의 목적은 없었다. 오직 관찰과 기록뿐이었다. 이 작업을 도운 이들 또한 수감자들이었다. 일부는 이전에 위생 업무를 하던 이들이었고 일부는 단순히 명령을 따랐다. 그들은 실험 결과를 기록하고 아이들을 이동시키며 남겨진 흔적을 치웠다. 실수라도 하면 즉시 대체되었고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다. 이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은 다른 수용자들에 비해 더 많은 음식을 제공받고 실내에서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실험 대상일 때뿐이었다.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그 구역에서 제거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가 해방되었을 때 남겨진 그 지하실에서 서류철, 노트, 인체 잔해가 담긴 병, 주석이 달린 그림, 사진 등이 발견되었다. 날짜와 이름, 반복되는 기호가 다양한 케이스들 사이에 교차되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 되었고 극히 소수만이 살아남았다. 많은 아이들은 자신들이 병을 치료받고 있다고 믿었다. 요제프 멘겔레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탈출해 남미로 도피했다. 그는 끝내 체포되지 않았고 수십 년 후 브라질에서 그의 DNA와 일치하는 유해가 발견되었지만 그 어떤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아우슈비츠 실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 소련군이 도착하기 직전 나치 장교들은 일부 자료를 불태우거나 감추려 했으나 실험기구, 문서, 유리병은 남겨져 있었다. 그것들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채널 제도에 남겨진 나치 요새들, 오지 않은 침공을 막기 위한 철근의 흔적. 1940년 독일군은 프랑스 해안, 바로 앞에 위치한 영국령 채널 제도를 점령했다. 이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점령한 유일한 영국 영토였다. 점령 직후 이곳은 곧바로 군사 요새화되기 시작했다. 건지 저지 알더니 섬은 빠르게 방어시설로 가득 찼다. 두꺼운 콘크리트 벙커, 감시탑, 중화기 사격 지점, 지하 터널, 보급창고, 은폐된 대피소 등이 건설되었다. 이 모든 것은 대서양 방벽의 일부로 연합군의 상륙을 막기 위한 해안 방어선의 핵심 요소였다. 이러한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 독일군은 전쟁포로와 강제 노동자들을 동원했다. 그들은 기본적인 도구만 가진 차에 보호 장비도 없이 혹독한 노동 조건에서 긴 시간 일해야 했다. 폭력적인 대우가 일상이었고 알더니 섬에서는 강제 노동 수용소까지 운영되었다. 이 요새들은 매우 두꺼운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종종 바위 틈이나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 일부 시설은 공기순환 장치, 지휘실, 탄약 저장고, 그리고 다른 방어 시설과 연결되는 통로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런 방어 지점들은 해변, 언덕, 주요 도로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용도였다.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독일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어 시설을 추가했고 점점 더 약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섬에는 점점 더 많은 벙커가 세워졌다. 하지만 프랑스가 해방된 이후 채널 제도는 외부와 고립되었다. 이곳에서는 큰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 나치는 끝까지 버텼고 항복은 1945년 5월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전쟁이 끝난 뒤 많은 벙커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일부는 매립되거나 창고로 쓰였고 다른 일부는 전쟁 당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몇몇 지역에서는 여전히 원형 구조물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독일이 예상했던 상륙전이 끝내 벌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묵직한 유산이다. 이 방어 시설들은 실제 전투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방대한 규모는 나치 정권의 군사 준비가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보여준다. 오늘날 이들 요새 중 다수는 주변 자연 경관 속에 녹아들어 존재하고 있다. 일부는 여전히 지하에 숨겨져 있고 몇몇은 복원되어 전쟁 기억 공간이나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섬들에서는 대규모 포격전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남겨진 구조물은 또 다른 전쟁의 얼굴, 결코 오지 않은 침공에 대한 공포와 그에 맞서 준비했던 집요한 방어의 흔적을 말없이 전하고 있다. 폴란드 늪지대에서 발견된 소련 전투기, 진흙 속에 묻힌 침묵의 비행. 폴란드 중부의 한 시골 지역.
주민 몇 명이 늪 근처를 걷다가 땅에서 튀어나온 금속 덩어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비행기의 기체였다. 진흙의 대부분이 덮여 있었지만 형태는 뚜렷했다. 기내에는 2명의 유해가 조종석에 앉은 채로 남아 있었다. 완전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충돌 당시 사망한 것이 분명했다. 그 비행기는 소련의 야크 전투기였으며 적어도 공격용으로 설계된 기종이었다. 시야가 제한된 지상 가까운 작전을 위해 사용되던 항공기였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도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때문에 이 발견은 즉시 주목을 받았다. 비행기는 부서지지 않았고 단지 충격과 세월로 인해 손상되었을 뿐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지역 당국은 이 항공기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것임을 확인했다. 엔진은 여전히 기체 안에 있었고 식별 번호판도 읽을 수 있었다. 누군가가 이를 옮기려 한 흔적은 없었다. 충돌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군기록에 따르면 이 전투기는 1945년 초 나치를 몰아내기 위한 소련의 공세 중 격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소련군은 독일군을 서쪽으로 밀어내며 폴란드를 횡단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항공기가 적의 포격이나 기체 결함으로 인해 추락했다. 그러나 이번 기체에서는 총알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기술적 고장이었을지도 혹은 비상 착륙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수도 있다. 조종사의 유해는 조심스럽게 수습되었고 법의학팀이 포장 후 모스크바로 이송했다. 생존 가족이 있다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군복에는 소련군의 계급과 소속을 나타내는 휘장이 있었지만 개인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원을 확인할 유일한 방법은 DNA뿐이었다. 비행기는 한동안 현장에 남아 있었으며 이후 분해되었다. 일부 부품은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에 기증되었고 나머지는 보관되었다. 복원 목적이 아닌 역사적 보존을 위한 조치였다. 이 야크 전투기는 흔히 남아있는 기체가 아니기에 전시 가치가 높았다. 주민들은 그 지역에 추락한 비행기가 있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노인들은 전쟁 마지막 시기에 폭발음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번 발견은 오랜 세월 늪 아래 묻혀있던 이야기를 지상으로 끌어올린 셈이었다. 이것은 유일한 사례가 아니었다. 폴란드 곳곳에서 유사한 전투기 잔해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소련군 소속이나 일부는 독일군 혹은 연합군 항공기였다. 진흙, 한기, 고립된 환경 덕분에 많은 기체가 오늘날까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전쟁사의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기체의 상태와 조종사들의 자세였다. 충돌 이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듯한 모습, 그대로 좌석에 앉은 채 남아있었던 두 사람. 블랙박스도 목격자도 보고서도 없지만 진흙과 철 그리고 뼈가 그날의 마지막 순간을 증언하고 있었다. 하르츠 숲속의 지하 공장, 무덤처럼 작동한 마지막 전쟁 기계. 1944년 연합군의 폭격으로 독일의 군수 공장이 잇따라 파괴되던 시기 나치 정권은 무기 생산을 지하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독일 하르츠 산맥 지역의 깊은 숲속 부헨발트에서 이송된 수감자들이 20km가 넘는 지하 터널을 강제로 파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기름 램프, 곡괭이뿐. 안전한 장비나 휴식은 없었다. 수시간 동안 돌을 깨부수는 작업이 계속되었고 그들의 생명은 단지 그 공정의 일부에 불과했다. 이 터널들 내부에는 철로, 대형 기계, 발전기, 전기망이 설치되었다. 그 안에서는 대포 부품, 전차 파츠, 그리고 제트 전투기 메서슈미트 262의 부품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그곳의 공기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석부는 폐를 자극해 피를 토하게 했고 압력 때문에 벽이 무너지는 일도 많았다. 비상구는 없었고 한번 터널이 붕괴되면 모두 갇혔다. 조명이 자주 꺼졌고 남는 것은 소음과 어둠뿐이었다. 수감자들은 일정량의 생산을 완료해야만 음식을 받을 수 있었다.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매주 시체들이 치워졌고 그 자리는 새로운 인원으로 채워졌다. 인간은 기계처럼 언제든 교체 가능한 소모품이었다.
1945년 4월 미군이 이곳에 진입했을 때 그들은 멈춰선 기계, 해체되지 않은 로켓 파편, 바닥에 흩어진 도구들, 그리고 수많은 시신이 미완성 부품들 사이에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미군 공병 부대는 즉시 남아있던 폭약들을 해체했다. 그 이후로도 이 지역에서는 유해와 유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비가 내린 후 혹은 우연한 굴착으로 인해 녹슨 탄약과 장비들이 지표로 드러난다. 주요 터널은 콘크리트로 밀봉되었지만 내부에는 여전히 독성 먼지, 산화된 금속 조각, 제거되지 않은 폭발물이 남아있다. 기능하는 설비는 하나도 없지만 모든 것은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멈춰있는 기계, 부서진 뼈, 도구와 미완성 구조물이 뒤엉킨 채. 이 지하 공장은 단순한 군수시설이 아니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까지 실제로 작동하던 무덤이었다. 많은 흔적들은 이 여정에서 드러나기 전까지 기록 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문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좌표도 없었으며 표지판조차 세워지지 않았다. 단지 사용된 그 자리 그대로 남아있었다. 흙 아래에 묻혀 있거나 물에 잠기거나 벽 속에 밀봉되거나 건물 밑에 묻혀 있었다. 다시 찾으려는 이도 없었고 다시 기록한 이도 없었다.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들 각각은 마지막으로 방치된 그 순간의 상태 그대로였다. 상징적인 유물이 아니었다. 실제 부품들이었고 해체되지도 철거되지도 않은 채 남아있었다. 일부는 여전히 폭약을 품고 있었고 어떤 것들에는 인간의 유해가 함께 있었다. 소리를 내지 않았고 눈에 띄지도 않았다. 그러나 결코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8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물자들이 있고 점검되지 않은 구조물, 분류되지 않은 물품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땅속 깊은 곳, 누구도 탐사하지 않은 지역, 아무도 조사하지 않은 공간에 조용히 잠들어 있다.